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의 회사까지 찾아갔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이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체포된 30대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제 폭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독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서 긴급 응급 조치,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채워야죠. 그래야 접근을 금지시켜서 피해자 채워놓으면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래가지고 언제 눌러요? 네. 눌러도 경찰에 오려면 5분 이상 걸린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교제살인. 최근에 이런 사건이 좀 연이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관계성 범죄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이 범죄 신고가 약 1만 8천 건 가까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성 폭력이라고 한다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그리고 이 교제폭력까지 모두 다 각각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관계성 폭력에서도 이 교제 폭력만 단독으로 그 조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통계 또한 채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는 이젠센터가 있습니다. 이젠센터가 이제 여성폭력 전문 상담센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상담 오는 건수 따로 그리고 1366이라고 해서 여성 긴급전화로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 따로 또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 취합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또 각각 관리가 되고 있어서 통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르게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제 폭력은 굳이 나누자면 형법에서 이제 폭행 및 협박죄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별법에 일부 적용이 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법률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본인이 의사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허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범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게 부각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양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지 이렇게 반복해서 요즘은 나타나는데 원인이나 이유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교제 폭력 또는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그동안 이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폭넓게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폭력이나 살인의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중심을 갖춰서 지금 다뤄왔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트나 교제 이런 이제 관계적 측면으로 이제 이 범죄를 다루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데이트나 교제 폭력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폭행이나 이제 살인 이런 범죄 본질로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통제 행위가 이제 사전 전조 현상으로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느 물건으로 보면서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범죄 장소가 또 이제 피해자 주거지.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도망을 달리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은 그런 상황들. 지금 송 의원 얘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경우에는 교제건 데이트건 폭력이라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데 우리는 교제와 데이트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뭐 혹시 그럴 수 뭐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원인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현재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피해자가 좀 많습니다만 스토킹 같은 경우는 5, 60대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모든 연령대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현재 올해는 본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끔 계속해서 챙겨볼 것이고요.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은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상황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전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의 대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그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몇 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약간 유야무야 되었다가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져 버리는 예방책이 없을까요? 네. 지금 현 제도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지,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분 보호 요청을 하면 신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점들이 보이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제 대응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해자가 그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압적 통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폭행이나 이런 위해뿐만이 아니고 강압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나 우리 사법 체제에서 그 법적 정의라든지 아니면 처벌이 되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압적 통제에 대해서도 지금 실형을 지금 구형하는 그런 법 제도가 지금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강압적 통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힘과 위력에서 남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좀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교제 폭력이 남녀 모두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었던 만큼 접근이 굉장히 쉬워서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보복 범죄나 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5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약 20명 정도가 이제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전담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1.5명 정도로 봐야 하고 이분들이 항상 고위험 피해자들로 예측이 되는 분들을 모니터링하느라고 하루에 전화를 돌리다 보면 업무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력의 충원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긴급 지원 주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분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하는데 약 20개소가 있습니다만 벌써 만실입니다. 네.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ABO라고. 그러니까 긴급하게 바로 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6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더 법 개정과 동시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사건의 처벌 수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법과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한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예, 실제로 지금 이번 3년 반 동안 이 교제폭력 살인에 대한 이제 형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가해자가 평균 형량이 18.6년으로 나오고요. 네. 살인죄가 적용된 경우에는 21년이지만은 치사죄가 적용된 경우에는 4.9년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신체적인 그런 범죄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이런 저희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19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에 대한 법안이 9건이 올라왔었지만 그때 폐기가 된 상태고 지금 김미애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특례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지금 없애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이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다 보면은 이런 그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해서 교제라는 특수한 관계에 저희가 주목하기보다는 살인이나 폭력에 대한 범죄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사건으로 인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이 되었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는 등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뭔가 조금 충격적이지만 안타까운 희생이 따라야만 법이 개정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더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정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다만 억울할 수 있는 사례는 좀 막을 수 있는 기능에 좀 집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스마트워치나 이런 기기적인 것 그리고 분리를 되더라도 사설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도 사설 경우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또 운영 차원에서 많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이러한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불법 촬영과 성폭력, 폭행 등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사상, 법 이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는 강력한 어떤 처벌을 통해서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